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 산하에 있는 부산연구원에서 해운항만 정책을 포함하여 각종 해양 정책을 연구하는 허윤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초부터 부산시에서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표지 그림은 부산의 그 아름다운 명소를 이미지한 것으로 잘 보셨다가 부산에 오셔서 실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 공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광안대교도 있고요. 그리고 마린시티도 있고, 그리고 에이펙 하우스라는 아주 명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첫째, 신해양경제 시대의 도래,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싱가포르, 로테르담 같은 선진 해양도시 사례와 부산의 위상,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에 있는 해양정책 전문가에 대해서 해양수도 설문조사 결과를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부산의 발전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신해양경제 시대의 그 도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 해양경제의 규모,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제 동향, 동북아 국가의 해양정책 동향, 마지막으로 신해양경제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제는 지속 가능한 지구의 생명이자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의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양경제는 크게 해양산업과 해양생태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산업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해양 자원의 채취, 오른쪽 그림에 아마 보이겠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해상 풍력, 그리고 배를 타고 여행하는 해양 크루즈와 같은 해양 관광,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가두리 양식, 그리고 전 세계 제품에 그 운송되는 컨테이너 해상 운송 등이 해양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산업 활동이 해양 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30년 세계 해양 산업의 부가가치는 약 3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육상보다 해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해양 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양 생태계입니다. 해양 생태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 표면 지역의 약 3분의 2, 72%를 차지하며 이 바다에는 3만여 종의 어류하고 그다음에 지구 생물의 약 5분의 4인 80%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2조 6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해양 생태계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느끼지 못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많은 그 영토를 얻고 그 얻은 영토에다가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그런 갯벌 같은 그런 해양 생태계가 더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분야에 대한 국제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자원 부족,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인류의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양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EU, 일본, 중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한 해양 과학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 경제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해양 자원의 산업화로 해양 에너지, 해양 생물, 해양 광물, 해수 자원 산업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과거 백색가정이라든지 반도체, 첨단 기계 산업에서 이제는 해양 산업이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전기 제품이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전자 제품보다는 바다에서 아니면 해양에서 쓰는 제품이 훨씬 더 가격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이라고 할 때 육상에서 쓰이는 제품보다 바닷속에서 사용된다면 그 제품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명할 때 건물에서 육상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은 선박에 쓰이면은 1,000원, 그리고 그게 바닷속에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비싼 가치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바닷속에 쓰이는 밸브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밸브는 파이프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 밸브가 육상보다는 바닷속에서 해양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밸브의 가격이 훨씬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계 주요 산업의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시장이 한 2,840억 달러라고 생각한다면은 자동차는 약 5조 달러, 그리고 해양산업, 그 바다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또는 가스를 시추하는 걸 포함한 해양 플랜트 산업은 약 1,000조 달러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보다 바다에서 에너지를 채취하는 이런 해양 플랜트라든지 포함한 해양 산업이 훨씬 더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그 세계 해양 산업의 메이저 기업을 살펴보면은 다 포춘지 다 한 100대 기업에 다 포함되는 것이 다 해양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해양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육상에 있는 도시보다는 바다에 있는 해양 도시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육상 수단이 발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강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해상 운송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상에 있는 도시보다는 바다에 있는 도시가 발전하고요. 현재에도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인 싱가포르, 그리고 새로운 해양 도시인 상하이,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해양 산업의 에너지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휴스턴 등을 살펴볼 때 이와 같은 모든 도시들은 다 해양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양 도시들은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해양 플랜트라든지 해양 금융, 해양 자원 탐사 등 해양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최근에 그 주요 해양 도시가 글로벌 신흥 도시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 쪽에서는 상하이가 되고요. 중동에서는 두바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뉴욕, LA보다 오히려 휴스턴에 더 많은 해양 에너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미국에서의 그 생산 소득액이 훨씬 더 높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은 국가 차원에서는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별 에너지 가격의 증가, 최근 유가의 그 급등으로 인해서 유가뿐만 아니라 가스의 가격이 급증해서 전 세계의 그 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고 일맥상통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미개발 광물 자원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해양 정책의 비전 등을 계획을 통해서 해양 영유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 컷에서 제가 설명할 지역인 북극해가 되겠습니다. 제 오른쪽 아래 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광물 자원들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가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육상에서 자원을 채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바다에서 자원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런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해양 과학기술이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곳에서만 그 자원이 채취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양과학기술의 그 발전으로 인해서 수심 5,000m 이하까지도 자원이 채취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북극해라든지 그리고 한반도 주위를 둘러싸고서 각 국가들이 바다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북극해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의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극해의 빙하는 녹고 하였으나 한 10여 년 전부터 북극해의 얼음에도 1년 동안의 1년생이 있는 것처럼 10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많이 오랫동안 얼어있는 단연생 빙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연생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그 녹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측면에서는 북극해가 녹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북극해가 생김으로써 새로운 북극해 항로라는 앞으로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가 생겨 새로운 물류 루트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북극해 항로는 약 2035년 이후에 그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북극해 항로 개설 시 부산에서 유럽의 관문인 로테르담까지 약 10일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거리 측면에서는 과거에 부산항에서 싱가포르의 말레카 해협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로테르담으로 가게 되면은 약 한 2만 킬로인데 북극해 항로로 가면 한 12,700킬로에서 한 8,000킬로가 단축됨으로써 그 기간이 단축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간의 단축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실제 선박이 그 시간의 단축도 있지만 선박에서 소모되는 연료까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선사에서는 그 비용 절감이 상당히 그 시간 절감보다 그 연료로 쓰이는 그 비용 절감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극해 항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1년 중에 여름철에는 그 북극해의 빙하가 녹고 하였으나 한 10여 년 전부터는 1년생이 아닌 단연생, 즉 10년, 100년 동안 얼어있던 얼음과 같은 그런 단연생 빙하가 녹기 시작하였고 그 녹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 측면에서는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극해 항로라는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가 생겨서 전 세계 측면에서는 새로운 물류 루트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북극해 항로는 약 2035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극해를 통해서 선박들이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상용화, 즉 전기 노선이 다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에너지라든지 자원을 나르는 그런 선박들이 다니고 있으나 적어도 스케줄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으로 다니는 그런 상용화로 되기 위해서는 저희 전문가 측면에서 한 203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해 항로가 개설되면은 부산항에서 유럽의 관문인 로테르담 항까지 약 10일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리 측면에서는 오른쪽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27,000km에서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면은 12,700km로 한 8,000km가 이렇게 단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우측에 있는 지역은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는 북극해 항로를 통해 가는 것이 훨씬 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싱가포르 우측에 있는 나라,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여기서 발생되는 화물들은 싱가포르의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로테르담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한해협을 지나서 북극해 항로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선박들이 하루에 사용되는 유가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단 하루라도 시간이 단축되거나 거리가 짧은 지역으로 항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향후에 북극해 항로가 개설되고 나면은 오히려 현재 싱가포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거쳐 로테르담으로 가는 항로보다 훨씬 더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여 뉴욕으로 가는 항로보다 북극해 항로를 통해 뉴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미주로 갈 경우에 적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극해 지역을 경유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적도로 가게 되면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고 북극 지역을 통해서 항로를 선택해서 운항하게 되면 그만큼 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항공기들은 대부분 다 북극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극해 항로보다 먼저 개발되고 있는 것이 북극해 지역에 있는 매장 자원 개발이 현재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극해 지역에는 석유가 전 세계 매장의 약 13%, LNG는 약 30% 정도가 있고 기타 고가의 광물 자원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조차도 앞으로 더 미래의 해양 과학기술로 조사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의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북극해 지역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이 이런 해양 자원을 지금은 채취하기가 힘들겠지만 향후에 이와 같은 매장되어 있는 해양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북극해의 그 해양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지지 않았지만 북극해 지역이 향후 10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그 주변국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해양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을 통해 세계 2강 실현을 목적으로 1대1로 국가전략과 더불어 중국 해양선을 따라서 11개의 해양 경제구로 해양 경제 벨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색깔의 그 벨트를 통해서 전체가 그 중국 해안선을 따라서 해양 각 성마다 연결시켜서 해양 산업 경제 벨트를 계획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중국은 1990년 초부터 개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하는 그런 정책의 첫 번째로 항만이 있는 해양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가공구, 보세구, 경제자유 같은 그런 경제 특구를 개방을 해서 그 지역에 2000년 중반까지는 전 세계의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중국의 큰 시장과 그리고 중국의 값싼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 요소 비용을 이용해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저가의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의 제품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제품 생산 국가에서 이제부터는 과거 10년, 한 2010년부터는 오히려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중국의 각종 정책이 과거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1년부터 중국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서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즉 2000년 초에 단순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더 높은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상둥방도 분루경제구 그리고 상해를 중심으로 한 저장 해양경제발전시공구 그리고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해양경제종합개발시범구 그리고 최근에 푸젠 해협분루경제시범구 그리고 천진을 중심으로 한 텐진 해양경제과학발전시범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중국은 해양 생산 총액이 전체 GDP의 7.9%에 해당하는 연간 약 8조 위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10년부터 해양 총생산액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한 국가에서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통계를 알아야 되고 그 알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중국은 2010년부터 해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 총생산액, 해양 총조사를 시작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운이라든지 항만산업 이외에도 미래 해양 신산업 분야인 해양 생품 육종과 양식산업, 해양 바이오 산업, 해수 이용 산업, 해양 신에너지 산업, 심해 채굴 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세계 진안 지역이 해양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해양 산업 총조사를 시작한 지가 채 5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그 중국보다는 해양산업 총조사하는 그런 통계조사가 훨씬 늦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주변국의 동향으로서 일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전통 해양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통 해양 강국으로 해양을 통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그 집중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항이 전 세계에서 환적함을 2위 항만이지만 20년 전에는 고배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물류 허브 항만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고배항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항만시설이 파괴된 이후에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물동량을 많이 처리했던 고배항에 선박들이 기항하지 못함으로써 대체항으로서 부산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후부터 부산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 항만으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슈퍼 중추 항만을 지정하여 고베항과 오사카항 그리고 도쿄항과 요코하마항을 통합하는 전략 항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항만 정책을 중앙에서 계획하고 해양수안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항만에는 각 항만의 항만공사가 있어서 항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을 계획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분산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각의 경쟁이 심화돼서 오히려 부산항을 견제하고 부산항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미비해서 부산항의 물류 허브 항만을 극복하기 위한 슈퍼 중추 항만이 2004년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비항이라든지 오사카항 그리고 도쿄항과 요코하마항의 그 처리 물동량이라든지 환정 물동량은 부산항과 경쟁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일본의 슈퍼 중추항만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쿄항과 요코하마항이 통합하는 그 전략함으로 선정된 이유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항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 2대 환적 항만으로서 동북아 물류 허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해양산업의 그 선순환 생태계를 이용하여 해양산업을 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글씨가 좀 작아서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그림에 있는 해운산업, 조선산업, 해사산업, 항만 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서로 선순환돼서 전체적인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그 종합상사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미쯔비시라든지 다양한 이런 종합상사에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의 해외 자원 채굴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자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해운 선사에서는 선박을 발주하게 되고 해사는 그 선박을 이용해서 그 종합상사가 계약한 자원을 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합상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선박을 제조할 때 쓰이는 금융을 지원하게 되고 그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가 발전하게 되면서 일본의 제철 산업까지 연결해서 제철 산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 해상 운송업, 금융업, 철강업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인데 이와 같이 일본은 해양과 관련된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통해서 철강 산업이라든지 항만 관련 산업, 해양 금융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일본 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북극해 항로가 개설되거나 또는 북극해 자원의 그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가장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미래의 자원 보고인 북극해의 새로운 강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향후 자원 확보를 위해서 북극해 심해저의 영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면은 바다 속하고 육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서 산맥이라든지 계곡이 육지에서 바다 속으로 같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그와 같은 연결성 전략을 통해서 북극해의 많은 부분이 자국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북극해 영토화 전략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캐나다 등 북극해 주변의 여러 국가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북극해 러시아를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북극해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이 북극해에 관련된 자원 확보에 대한 경쟁 그리고 향후 북극해 항로가 개설돼서 선박들이 북극해를 지나가게 될 때 그와 관련된 요금이라든지 또는 북극해 항로에 관련된 안전 문제라든지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각 국가의
힘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해양경제 시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기후변화라든지 자원고갈 등으로 과거에는 육상 중심의 국가정책이라든지 도시정책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육상이라든지 도시 중심에서의 어떤 그런 정책이 이제 한계에 다가오니까 해양 기반의 경제활동 중심인 신해양경제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자원 측면에서는 해양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산업 측면에서는 해양과 해운 산업 그리고 녹색 산업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국가 측면에서는 제가 앞에서 북극해 사례라든지 또는 한반도를 주변으로 한 한국, 일본, 러시아 간의 그 해양 영토와 같이 해양 관할권 확보 경쟁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례와 같이 해양 영토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재해 쪽에서는 지금은 육상에서 발생되는 재해보다는 바다, 해양이라든지 연안에서의 자연재해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쓰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은 육상에서 발생되는 재해보다는 해상에서 발생되는 재해로 인해서 그 재해가 육상까지 넘어오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다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측면에서는 육상 중심의 그 도시발전 한계로 해양에서의 도시계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남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나라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씩 섬이 물속으로 잠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향후에 육지가 바다로 잠기고 있기 때문에 해상 신도시를 구상하고 다양한 정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가장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유엔의 해비타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산은 이 유엔 산하기구인 해비타트하고 해양 신도시, 시범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돼서 부산항의 북항 지역에 부유식 시범도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해양 신도시는 바다에다가 정원수역인 바다에다가 매립을 하지 않고 선박과 같이 부유식으로 띄워서 하나의 그 블럭처럼 도시를 만들어서 그 면적이 여러 개가 붙게 되면은 하나의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용 연한은 보통 100년 이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해양경제는 해양 트렌드에 대응한 IT 및 MT의 융합,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로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수산 양식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양 바이오 등 기존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바다속 깊의 해저 자원이라든지 해양 신소재, 심해 기술 등의 그 신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중국은 2010년부터 중국 전체에 대한 해양산업 총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부산시에서는 동북아 해양 수도를 2000년부터 그 도시의 비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2011년부터 부산 지역 전체에 대한 해양산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부산시는 수산업이라든지 해운항만 물류산업,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산업,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 그리고 해양 관광 산업, 그리고 기타로 분리해서 매년 해양 산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해왔던 것처럼 부산 지역 해양 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부산에서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어떤 산업이 쇠퇴하고 있고 어떤 분야가 앞으로 좀 더 취약하니까 좀 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그 산업이 국가의 기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한 통계조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부산 지역 해양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부산에서 강했던 전통 해양산업, 대표적인 게 항만물류산업이라든지 수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 해양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앞으로 해양과학기술이라든지 해양바이오 같은 해양신산업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해운항만물류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산업은 크게 세부적으로 운송업, 여기에는 해상운송업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많이 하는 컨테이너 운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역업, 컨테이너를 육상으로 내리거나 또는 육상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싣는 터미널에서의 모든 그 사업이 하역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및 창구업, 최근에 물류센터가 많이 붐이 되고 있죠. 그죠? 해서 내륙뿐만 아니라 바다, 컨테이너 부두에서 근처에 보면은 물류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다 보관 및 창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을 건조할 때 돈을 빌려주는 해양금융, 그리고 선박이 운항할 때 선박을 건조하거나 인도하거나 할 때 운항할 때 각종 보험, 해양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운항하고 그리고 선박에서 컨테이너 터미널로 컨테이너를 내리는 하역 등 그리고 그 하역된 컨테이너를 육상까지 운송하게 될 때 다양하게 연계되는 해운항만 물류 서비스업으로 크게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 해양의 그 부산의 그 전통 해양 산업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중에서 고도화 산업 분야로 해양 금융 및 보험, 그리고 선박관리. 선박관리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관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선박을 가진 주인은 선주라고 합니다. 그 선주가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가 선주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선주들이 배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배의 주인을 가지고 있고 그 배를 실제 운항하거나 그리고 그 배에 선원을 뽑는 거라든지 또는 배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거는 선박관리업으로 이게 대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을 선박관리업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선박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부산에 관련된 업체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선박관리업이 또 하나의 새로운 부가가치 업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물 포딩이 되겠습니다. 얘는 포딩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해외로 화물을 수출할 때 위탁해서 보내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이 해외 여행할 때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관광을 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인 포딩보다는 앞으로는 중량물 포딩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량물 포딩은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해양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해양 플랜트와 같은 그런 큰 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가격이 1조 5천억에서 2조짜리 해양 플랜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런 해양 플랜트를 가스라든지 원유를 시추하는 곳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움직이는 업이 중량물 포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운 서비스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사 중재. 이거는 해사 법원과 비슷한 성격인데 바다에서 선박들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물건을 싣고 내리고 여러 가지 해상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전에 각 선사 또는 A와 B의 어떤 그런 사고를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률 서비스, 그리고 LNG 벙커링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LNG 벙커링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지금 현재는 과거죠. 과거에는 원유를 정제하게 되면 가장 나쁜 기름인 그 벙커 CU를 주로 이제 선박에다가 주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벙커링이라는 것이 선박에다가 기름을 넣는 것을 벙커링 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2020년부터 IMO 세계 회사 기구에서 황산화물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정제에서 나온 그 벙커 CU보다는 지금은 LNG 벙커링이라든지, 그러니까 LNG 가스라든지 또는 기존의 벙커 CU를 사용하게 되면은 스크래블을 부착해서 그 탈황 장치죠. 그런 스크래블을 부착해서 황산화물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는 이런 LNG 벙커링도 하나의 그런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해양 금융, 보험, 선박 관리, 중량물 포워딩, 그다음에 회사 중재, 법률, 그다음에 회사 법원이 되겠죠. 이런 거, 그다음에 LNG 벙커링 등이 그 고도화 산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항만물 쪽에서의 그 해양 신산업 분야로는 네 번째 칸인데 해운 거래 해서 실제로 중고 선박을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중고 선박을 거래하는 해운 거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해운 정보, 해운과 관련된 우리 뭐 주식, 금값 여러 가지 그다음에 원유 가격 매일같이 변동이 되죠. 선박의 그 중고선 가격이라든지 운임 가격도 매일같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 등의 산업도 앞으로 큰 부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운 거래라든지 정보 등의 그런 해운 금융 산업도 앞으로 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북극해 항로가 상용화되게 되면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좀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북극해 항로를 운항할 때 뭐 북극해 항로 파일럿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해운 서비스 그리고 미래에는 그 인건비보다는 좀 이게 무인 화물선이라든지 이와 같은 첨단 화물 운송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무인과 관련된 기술 개발 등이 아마 이쪽으로 해양 신산업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R&D 분야를 많이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좀 이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쪽에서는 해양과학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및 해양 플랜트 그리고 해양 관광 그리고 기타 자원개발의 그림의 표가 쭉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다면은 그 해양 플랜트 쪽도 앞으로 자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그 조선 산업하고 해양 플랜트 산업도 그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고도화 산업이라든지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해양 신산업 분야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